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들으시고, 이제 대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교육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일 가장 기본적인 암 식단, 뭐 어떻게 먹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치료가 저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개념이다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독시사이클린하고 아지스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게 이제 최근에 요즘 뭐 구충제 아시죠? 그냥 뭐 모르시는 분들도 구충제 그러는 거 이제 찾는 것처럼 그런 이제 대사치료 약물 중에서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특히 이제 항생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항암 작용, 왜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게 항암 작용을 하는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간단히 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이해 좀 시키려고 하니까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논문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게 보면, 여기 보면 되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논문들을 쓰는 데가 보면은 뭐 영국에 있는 이런 이제 뭐 어떤 대학에 있는 암 연구소들에서 쓴 그런 논문들이에요.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기사만 나중에 또 따로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대사 치료제에 대한 약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언론에 뭐가 나와요? 기존에 있던 약물 중에서 뭘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약이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끝난 약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옛날에 나온 약 중에서 이제 쭉 이제 그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쭉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 만한 약을 딱 추리는 거예요. 추려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하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일 때도 어떤 약이 거론이 됐냐면 구충제도 거론이 됐어요. 뭐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구충제도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언급됐던 아까 지금 했던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도 사실 거론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제 관심 해가지고 기사가 이제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클로르킨 말라리아제, 그거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 떨어질 것 같은데 그분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클로르킨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암 치료에도 예전에 나왔던 약물 중에서 항암 작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는 거는 몇 가지 사실은 안 되지만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 보면 제목이 이때 이거였거든요. 독시사이클린과 아지스로마이신과 비타민 C까지. 이 세 가지가 여기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암 줄기세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병용법. 제가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려면 미토콘드리아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할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이것도 그 논문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리보솜이라는 게 나와요. 이 치료법에서는 이 항생제가 여기 보면 타깃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디래요? 큰 리보솜, 또 작은 리보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저런 이제 논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미토콘드리아도 이해도 안 되고 리보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저거 읽어봐야 한글로는 써있지만 읽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잘 이제 이해가 되게.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논문에 나왔던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자, 원래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독시사이클린 원래 본 타겟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세균, 우리가 말하는 세균, 박테리아. 항생제니까 뭘 죽이려고 해요? 원래는 세균 죽이려고 하는 약이에요. 세균의 리보솜입니다. 자, 이제 리보솜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보솜 하나 이해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세균을 참여시킨 항생물질로 작용하는데, 이때 이제 표적의 부작용으로서, 잘 보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듯 모르듯한 말이 써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표적은 세균의 리보솜이라고 했는데 그 외 부작용으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부작용이 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딱 세 줄인데 이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게 이제 항암 작용이 있을 건가? 요 내용이 쭉 있는데 이제 요걸 이제 뒤에서 지금 뭐 쭉 읽어봐요. 어차피 그냥 까만 건 그냥 글자고 그렇게밖에 진짜 안 돼요. 저렇게 되면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말 많이 나와 있죠. 뭐 세균에 50S란 말도 있고 뭐 이제 리보솜 39S라는 뭐 리보솜이 있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요걸 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두 주인공,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에서 이름만 일단 언급을 했고, 오늘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 다시 한번 이제 요걸 좀 설명드릴 겁니다. 세포를 항상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암을 진단받으면 세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쭉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포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세포의 구조를 이제 크게만 하면 한 요 세 가지만 일단 알면 되는데, 좀 더 이제 오늘은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 자세히 안 했지만, 자, 이게 핵입니다. 핵. 이 안에 DN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핵. 그 다음에 밖을 다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 그리고 둘러싼 거를 세포막이라 불러요.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이제 오늘 할 것 중에서 잘 볼게요. 이 세포질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암 대사 치료의 사실은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리보솜이었죠. 리보솜이 어디 있죠? 쭉. 얘하고 헷갈리죠. 얘는 리소솜, 얘는 리보솜.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볼 거는 요 리보솜.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그맣게 된 게 위에 리보솜이고 미토콘드리아. 일단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유전학에서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이제 중심적인 그런 이제 그 유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DNA, RNA 거쳐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DNA라는 건 우리의 유전 물질이에요. 핵 안에 있어요. 핵.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DNA, 유전자구나.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이제 이런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란 게 우리가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몸에서 미세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거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면역과 관련된 거, 이런 이제 신호와 관련된 거, 호르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단백질 몸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DNA 다 생긴 게 다 다르시잖아요. 응? 어떻게 내가 저기 애 낳으면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붕어빵. 걔는 내 DNA를 가져가서 그래. 이쪽 엄마 아빠 DNA 가져가서 결국에는 이 한계 속에서 이제 가져온 DNA가 있으면 거기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그 설계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DNA가 이 DNA 상태가 그대로 이게 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여기 핵에서 여기 DNA 있습니다. DNA에서 일단 여기서 이 DNA 자체가 그대로 쓰이지 못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그 도서관에 갔을 때 우리가 대출할 수 없는 책, 그러니까 대출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대출할 수 없는 책.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 복사된 것만 갖고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라 불러요. 전사. 복사되는 게, 그리고 나서 전사된 게 요거 메신저 RNA란 거예요. 그러니까 DNA 자체적으로 못 나와.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복사를 시킨 거, 그걸 전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메신저 RNA. 요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핵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메신저 RNA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 리보솜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정보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유전자 설계도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번역이라는 걸 작업을 해요. 쭉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리보솜에서 거기서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네? 아미노산. 그 저번에 안 들으셨었는데. 아 원래 이랬던 사실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천재시네. 그렇죠. 우리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가 포도당.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해야 뭐 지방산고 하지만 이제 단백질 할 때 처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DNA, 그 RNA에는 아미노산 갖다 붙이는 그걸 코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암호가 거기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아미노산을 조합해요. 아미노산은 그때 몇 가지 종류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그 20가지 중에서 막 조합을 해요. 그럼 온갖 단백질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그래서 자, 리보솜의 역할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공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란 거. 지금 여기 소포체란 게 또 있어요. 소포체란 데로 들어가서, 이때는 3차원으로 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거를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입체화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에 폴딩 한다고 그래요. 폴딩. 이게 막 접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소포체에서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리보솜은 뭐다? 그 유전자를 이제 복사했고 나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리보솜이. 자,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소포체가 있었죠? 결국엔 그 얘기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포체에서 폴딩을 형성하고, 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골지체란 게 있어요. 골지체란 데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글리칸 결합 등에 의해서 더 성숙한 단백질을 더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세포 내에서 사용할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쓰고, 세포 외로 방출할 단백질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분비해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학에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중심적인 그런 이제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리보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리보솜. 핵에서 나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 외에 뭐 소포체와 골지체는 이제 격가지로 좀 더 이제 좀 해주는 이제 그 과정. 어쨌든 리보솜이 그거고. 자, 여기서 이제 리보솜 하면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빨간 거 돼 있죠. 리보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큰 서브 유닛, 작은 서브 유닛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할 거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게 리보솜인데 하나로 딱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나누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메신저 RNA라는 게 쭉 여기 좀 하다 보면 이걸 이제 tRNA가 이제 그걸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아미노산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막 와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슬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리보솜인데 자 여기서 아까 왜 30S 어쩌고 S가 붙는 거 앞에 잠깐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그걸 설명할 건데 지금 이거를 크고 작은 거를 표시하는 단위가 요 S예요, S. 침강 개수라고 하는 건데, 침강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가라앉는 거. 상식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거 더 빨리 가라앉겠죠. 이게 우리가 막 원심부조 시켜놓고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제 입자, 좀 무거운 거는 더 빨리 가라앉고, 조금 가벼운 거는 천천히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침강 개수, 그러니까 S라는 걸 써가지고 앞에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큰 게 숫자가 크겠죠. 작은 게 작겠고. 그래서 뒤에 이제 S가 붙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침강 개수. 이걸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위를 붙인 거예요, 단위. 우리가 뭐 센티미터, 뭐 이렇게 뭐 킬로그램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는 그런 이제 너무 가보니까 그거 재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확 원심 분리게 시켜가지고, 가라앉는 그 속도, 그 개수를 나타내가지고 이제 그 무게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균, 진핵생물, 그리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진핵생물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원핵생물인데 이걸 좀 드릴게요. 리보솜은 이제 아까 말했죠. 서브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80S 리보솜인데, 아까 큰 거는 60S, 이거는 40S,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50S, 30S, 약간 사이즈가 좀 줄어들죠. 얘는 60이었는데 50. 얘는 작은 게 40인데 30. 그래서 이 진핵생물에 있는 거랑 세균에 있는 거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은 세균처럼 원핵, 한 가지, 그 안에 진핵과 원핵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세포를 제가 보여줬죠. 세포에 이렇게 핵이 딱 뚜렷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걸 진핵이라고 불러요. 진핵.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죠? 전사가, 핵에서 DNA가 만들어져서 전사와 번역이, 이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지고 번역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리보솜, 세포질에서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돼요. 핵에서 아까 말했지만 전사가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리보솜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이걸 이제 진핵생물, 여기 이제 사람과 같은 이제 이런, 그렇게 다 이제 진핵생물이고, 근데 원핵생물이 있어, 원핵. 아까 세균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 핵하고 이 세포질하고 구분이 없어. 핵하고 그래서 원핵, 그냥 아예 그냥 그것처럼 구분이 돼가지고, 세포질 내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진핵생물도 다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진핵, 이런 말로 진핵하면 이제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세포. 그리고 이제 이거 세균은 그냥 그 아주 간단한 원핵생물,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세균과 인간 등의 진핵생물, 여기 나오죠. 인간 등의 진핵생물에서는 리보솜의 구조가 달라요. 지금처럼.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항생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독시사이클린, 아지스트로마이신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그 아까 리보솜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걔가 리보솜을 타겟으로 하는데, 걔는 이 세균에 있는 리보솜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세균에 있는 리보솜에는 영향을 주지만, 우리 진핵생물, 요 사람과 같은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60S, 40S 약간 구조가 다른 저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생제 먹었을 때 결국에는 선택적으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사람에는 별로 이제 약간 무독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인체의 독성이 낮은 항생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그 다음에 뭐 테트라사이클린, 클람페니콘, 마크롤라이드. 지금 아까 말한 이제 독시사이클린, 쉽게 말하면 이제 아지스트로마이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개가 물론 이제 약간 이것도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얘하고 보시면 50S, 39S, 그 다음에 30S, 28S인데, 요게 이제 약간 비슷하다고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좀 자세히 한 적은 없는데, 오늘 약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아까 지금까지 리보솜 얘기했고, 자,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이 딱 맨날 그림만 보다가 우리 세포에 미토콘드리아 몇 개 있어요? 네? 아우. 그러니까. 많아요 하시는 분은 진짜 좀 많이 아시네. 지금 항상 우리가 그림 그려놓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그렸으니까 핵처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되게 미토콘드리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아요. 이 세포 하나에, 제가 요거 하나 뒤에 좀 할게요. 이게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자, 적혈구. 우리 적혈구 아시죠? 피. 적혈구 빼놓고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적혈구는 없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리고 한 개의 세포당 평균 몇 개? 와, 300개에서 400개나 된대요. 저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평균 300개에서 400개. 그런데 여기 간, 신장, 근육, 뇌 같은 경우 물질대에서 활발한 세포에는 수천 개.
어떤 경우 수만 개도 있어요. 진짜 활발한데. 뭐 난소. 나중에 이제 그때 나올 때 이제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수천 개까지 돼. 그 세포 하나에 작은데. 예? 그래서 세포질이 약 40% 차지하고 전부 그 체중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통상 우리 몸에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우리 몸에 세포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하면은 그동안은 한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60조. 그것도 많은데, 근데 뭐 최근 논문에 여기 보면 2013년인데 이때는 뭐 한 37조 개 라고 이제 알려졌고, 근데 사실 뭐 저게 어떤 게 맞는지 굳이 뭐 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죠. 일일이 뭐 그걸 다 하나하나 세보지 않는 한. 근데 대략 한 지금 이 정도로 추정되나 봐요. 37조 개. 근데 그 중에서 20조 개는 적혈구. 아까 뭐랬죠?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럼 약 나머지 그 10조에서 20조 개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약 300개, 400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럼 다 곱해버리면 우리 몸에는 약, 이거 또 잘렸다. 이게 중요한, 수천조 개. 수천조. 예? 어마어마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말. 자,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뭐였다? 저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늘 저거를 이해를 해야 오늘 저 이제 실마리가 풀려요. 응?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세균이었다. 뭐였다? 원래 세균이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이론이기 때문에 정말 100% 정확한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제가 설명 좀 해볼게요. 옛날에 그림 보면서 할게요. 아주 옛날에 정말 이렇게 생명체가 이제 막 탄생한 그 옛날 그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었다고요. 그때 산소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혐기성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산소 없이 살아갔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에 살고 있던 조류 같은 거, 우리가 왜 광합성이란 거 아세요? 여기 여러분들 숲에 가면 산소가 많죠? 왜 많죠? 네. 우리 한번 강의하셔도 되겠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만, 내보내는데 반대로 식물은 어떻게 해요? 사용해가지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래서 광합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숲에 가면 산소가 풍부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바다에 살던 생물 중에서 그런 이제 생물이 이제 탄생을 해서 걔가 계속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계속 대기 중으로 내보내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산소가 좋은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산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면 굉장히 살지 못해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애들은 살아남질 못해. 그 환경에. 산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활성산소죠. 그러니까 활성산소, 산소 그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는데, 예전에 이런 호기성 세균이,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호기성이니까 산소를 이용한 세균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제 이론에 의하면 이 혐기성 세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이제 그 도움 받으면서. 그래서 얘가 그냥 눌러 앉은 김에 그냥 나 여기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호기성 세균이 남은 게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론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 미토콘드리아 좀 특이해요. 자, 지금 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딱 보면 우리 몸에는 원래 DNA가 원래 어디 있다고 알고 있죠? DNA는 핵에 있잖아요. 핵. 근데 세포질 내 소기관 중에서 DNA가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 또 DNA가 있어요.
또 리보솜도 있고. 세포가 핵 안에 DNA 있고 리보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도 있고 또 리보솜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지 저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세균이었다고 하는 이론이 어느 정도 저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로 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DNA는 이제 이쪽 원래 그 있는 핵한테 줘요. 이렇게 네가 이제 나는 이제 그거 안 하려한다. 그래서 이제 네 DNA로 이제 네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똑같이 거기서 해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서 이제 쓰고 했는데, 그런데 요 13가지 단백질, 많은 단백질도 아니에요. 딱 13가지. 요 꼭 그 호흡에 필요한 그 13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여기 남겨놔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핵에서 만들어진 걸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만들려면 똑같이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 DNA도 있어야 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꼭 필수적인 13종의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로 되고 펩타이드가 모여서 단백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저는 이제 미토리보솜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미토리보솜. 그래서 여기 보면은 DNA인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 이렇게 표시했고, 여기 이거 갖다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을 미토리보솜.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진핵생물의 리보솜이 40S, 60S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세균까지. 그런데 또 하나 미토콘드리아에도 지금 금방 얘기했죠. 리보솜이 따로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도 DNA 따로 있듯이. 자, 그러면 원래가 미토콘드리아가 세균이었다고 그랬죠. 원래 세균이었기 때문에 이 세균하고 요 미토콘드리아는 좀 비슷해요. 성격이. 그거 갖다가 여기 보면은 상동성이 있다고 그래요. 상동성. 서로 좀 비슷해요. 쉽게 말해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여기 있는 세균의 리보솜하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하고 요걸 이해하시면, 자 보세요. 독시사이클린이란 항생제는 여기 보면 우리가 30S니까 요 세균의 리보솜의 작은 단위예요. 세균.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죠.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항균작용을 나타내느냐. 세균에 있는 리보솜, 그 중에서도 30S, 작은 서브 유닛 30S를 이렇게 억제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를 방해해서 이거를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시사이클린은. 자, 그러면 아지스로마이신은 여기 보면 50S, 같은 리보솜인데 큰 서브 유닛을 또 거기를 억제해가지고 거기서 단백질 만드는 거를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리보솜에는 그게 아까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고 그랬죠. 여기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세균의 리보솜 요거랑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리보솜은 서로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지만 어떻게 암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왔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어디에 원래 있죠? 여기 이거 사람 원래 이 리보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안 미쳐요? 항생제 잘 안 미칩니다. 영향을 잘 안 미칩니다. 구조가 달라서 독성이 좀 낮은데 그 대신 밖에 있는 그 세균 들어온 침입한 뭐 박테리아나 그런 세균에 갖고 있는 리보솜에는 영향을 미쳐서 걔를 이제 하는데, 다만 우리 이 진핵 그 세포 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예전에 세균이었기 때문에 그 항생제가
그 세균의 리보솜에 영향 미치듯이 미토콘드리아에도 뭐가 있다? 리보솜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다른 건 그렇진 않은데 미토콘드리아만 그래. 미토콘드리아. 어? 원래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유전자는 핵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근데 미토콘드리아에도 그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DNA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항암 작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아까 딱 세 줄 나왔었죠. 이걸 이해하시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아지스로마이신과 독시사이클 원래 타겟은 세균의 리보솜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세균의 리보솜입니다. 근데 세균을 살멸시키는 항생물질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그 항생물질의 그 표적의 부작용으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억제.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암 치료에도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려면 미토콘드리아 이해해야 되고 리보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다시 DNA와 다시 또 리보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그 얘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은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가 이제 30S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해서 지금 항암작용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그 건데 근데 만약에 저 중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 요법은 뭐냐면 세 가지 이 논문은 뭐냐면 요거 세 가지 그래서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비타민 C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3중 요법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타겟하는 굉장히 그 강력한 요법으로 돼 있어요. 어? 아까 뭐랬어요? 독시사이클린은 그 작은 서브 유닛 30S를 공격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은 위에 큰 서브 유닛 그러니까 리보솜을 동시에 두 개를 다 같이 그냥 타격을 해버리는 거네. 이 리보솜이 두 가지가 그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다 막으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만약에 지금 독시사이클린이 그 알아보니까 지금 원료 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만들어진대. 제가 곰곰이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제 대안으로서 저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물론 뭐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기능을 하나 억제해 버리면 결국에는 그것도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하는 그 역할이 되니까 그래서 뭐 대안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준비해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독시사이클린 그 지금 이제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 쓰거든요 많이. 독시사이클린하고 비타민 C하고 결합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상황인가 봐요. 물론 이제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물론 여러 번 들어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 이거 다 이해하시려면 그런 이제 세포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유전학이란 그 기본적으로 그 DNA, RNA 그 만들어지는 그걸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 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따로 대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